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으로 이민 온 여성인데요. 이름이 리사라고 합니다. 어릴 때 건너왔고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살았어요. 리사는 25살 때 그레고리 진이라는 33살의 남성을 만났고요. 아들인 그레고리 주니어가 태어납니다. 다음 해에는 둘째 아들인 사무엘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려면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이나 교육의 기회가 생깁니다. 성인이 되면 취직도 해야 되고요. 의료보험도 중요하겠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왜인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리사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려고 했지만 남편인 그레고리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시로 싸웠고 사소한 것 하나도 서로 양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리사와 그레고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헤어집니다. 두 아이들의 양육권은 다행인 엄마가 리사가 가져갈 수 있었죠. 부부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레고리가 법적으로 아빠의 책임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고요. 가끔씩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권리도 얻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제 부부들처럼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사정을 알 리가 없는 아이들은 왜 자신들이 아빠랑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죠.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서 혼자 아이들을 돌본 덕에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아빠인 그레고리는 약속과 다르게 아이들을 자주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라도 있나 봐요. 가끔 얼굴을 비췄다고 하는데 아빠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큰아들 그레고리 주니어가 오른쪽입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은 항상 아빠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친구들이랑 뭐 했고 이런 얘기를 다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꼭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아빠를 보는 일은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2010년에는 그레고리가 다른 여성과 재혼하면서 더 만나기 힘들어졌죠. 그리고 그레고리의 새 결혼 생활이 이번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아이들의 아빠인 이 그레고리의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리사와 헤어진 뒤에 사만다라는 새 여성과 결혼해 신혼생활을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조지아주 애틀란타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다른 도시로 옮겨간 게 아빠도 신경은 쓰였어요. 하지만 재혼하는 이 새 아내와 자신의 생활도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사를 좀 결정한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인 그레고리 주니어와 사무엘이 아빠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인 리사는 아이들이 이 아빠의 신혼집에 놀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줬어요. 그레고리도 언제든지 아이들이 와도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11월 리사는 조지아주로 가는 버스에 두 아이들을 태워 보냈죠. 자고 오는 건 아니에요. 당일 저녁에 돌아오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녁 됩니다. 집에는 동생인 사무엘만 돌아왔어요. 첫째인 그레고리 주니어가 오지 않은 겁니다. 평소 아빠에게 전화를 자주 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더 같이 있고 싶었나 봐요. 리사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건 이 사만다인데요. 그레고리 주니어에게 잘 해주고 있으니 며칠 더 있다 가게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일단 허락은 했지만 리사는 아들하고도 통화를 해봐야 됐어요.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있을 시간에 남편의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몇 번을 더 해봐도 항상 그레고리나 사만다가 받았는데 아이는 잠시 다른 데 갔거나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서 바꿔주지 않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이 전 남편의 집으로 간지 며칠이 지납니다. 이젠 돌아올 만도 하죠.
그런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인 그레고리도 이제는 점점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해요. 이대로 4년이 지나거든요. 결국 첫째 아들인 그레고리 주니어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 상태가 됩니다. 리사는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그레고리가 사는 조지아주의 올랜도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아들이 전 남편의 집에 갔다가 실종됐으니 여기 한번 가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행동에서도 어딘가 궁금함이 좀 생기죠. 미국이나 많은 선진국은 아동이 실종될 경우 엠버 경보를 발령하거나 전국에 이게 강력범죄로 보고 바로 수사를 합니다. 아이가 사라졌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왜 엄마는 경찰서를 가지 않고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갔냐는 거죠.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도 아니에요. 미국 법대로 이민 절차를 거쳐서 영주권을 갖게 된 미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민자 출신이라는 거죠. 흑인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문제라도 삼게 되면은 나중에 무슨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경찰 신고는 못했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아들을 찾았어요. 이상한 건 이 4년 동안 아들과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아들인 그레고리 주니어였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고 무사한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반응도 어딘가 이상해요. 목소리는 들려주지만 자기가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통화가 4년간 가끔씩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그레고리 주니어인지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믿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신고를 받았던 올랜드 아동보호센터는 어떨까요? 접수는 받았지만 그레고리 주니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보호센터예요. 정식 수사기관도 아닌 데다가 아빠가 데려갔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호적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이 아동보호센터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들을 이대로 계속 기다리던 중 2014년이죠. 리사의 페이스북으로 갑자기 친구 요청이 옵니다. 눌러보니까 아들인 그레고리 주니어인 거예요. 리사가 바로 메신저를 켜서 아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처음엔 아들이 맞는지 의심했지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나중엔 엄마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통화도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사라진 2010년 11월 그레고리와 사만다 부부의 집으로 동생과 갔던 건 맞지만 자신이 원해서 그 집에 더 있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있는 원래 집으로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레고리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엄마가 여기서 더 지내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로 더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빠인 그레고리가 전 아내인 리사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이때부터 그레고리 주니어가 사건을 겪게 되는 건데요. 사실 사건의 주인공은 남편인 그레고리가 아니라 아들인 그레고리 주니어인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원해서 친아빠 집에 놀러 갔던 거지만 여기서 지내는 동안 아빠와 사만다가 가족 취급을 하지 않았고요. 학대를 했다는 거죠. 계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만다가 학대를 시작했고 아빠인 그레고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도 방치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끔씩 아빠도 같이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고 이 부부가 수시로 그레고리 주니어를 감시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망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도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자 엄마는 아들에게 집 주소를 물어봤어요. 다행히 아들이 이 아빠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엄마에게 메신저로 보냈고 이번엔 경찰서에 엄마가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리사는 경찰에 그레고리의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아들이 감금돼 있다고 신고했는데요. 미국에서 아동학대는 중범죄입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 부부는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경찰은 그레고리의 집으로 가서 아이가 여기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레고리와 사만다 부부는 굉장히 친절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고 경찰의 질문에 대답했는데요.
이미 아이는 4년 전에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뉴욕에 갔을 것이고 원한다면 지금 집을 조사해도 좋다고 했어요. 경찰은 집안을 수색해 봅니다. 하지만 그레고리 주니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신고자인 엄마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경찰이 신고를 접수했고 출동했던 거지만 현장이라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신고를 당한 이 당사자 부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되면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걸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레고리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면은 정말 지금 잘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경찰로부터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은 리사는 다시 한번 아들과 연락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자 아들인 그레고리 주니어는 이번에 탈출하지 못할 경우 영영 갇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직접 어떤 탈출 작전을 세웠다고 엄마에게 전했어요. 그럼 리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레고리 집을 가봐달라는 거예요, 또. 이때 그레고리 주니어가 세운 작전이 뭐였냐면 경찰을 이 자기가 갇힌 아빠 집에 출동시킨 다음 부부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서 자신이 갇혀있는 곳을 수색해달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엄마와 아들이 경찰까지 각각 셋이 분리돼서 합동작전을 실행하게 돼요. 엄마로부터 그레고리 주니어의 연락을 받았고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다시 아빠 집에 출동한 경찰은 이번에 둘러보지 않았던 이 차고를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당황하는 거예요. 하지만 항의한다면 왠지 모를 의심을 더 받을 거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수색을 허락해줬죠. 차고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벽이 하나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게 왠지 차고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은 벽인데 이 집 부부가 일부러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벽을 지나보니까 그 뒤에 찬장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를 열어봤죠. 그레고리 주니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기. 천장이 굉장히 좁았어요. 아이가 웅크리고 들어가야 겨우 들어가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4년 만에 그레고리 주니어를 구출했고 엄마를 만나게 됐죠. 오히려 감금됐던 아이가 계획을 세워서 탈출 기회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엄마와 아들은 경찰에게 그동안에 있던 일을 모두 설명했고요. 그레고리 진과 사만다 조이 데이비스 부부는 불법 감금과 아동학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빠입니다. 아이 아빠예요. 그리고 뭔가 얻는 게 있어야 사람은 범행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레고리는 왜 새 아내와 이런 범행을 벌였던 걸까요? 경제적으로 이 부부가 여유나 채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리사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해야 됐었죠. 이게 아마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으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 거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 둘을 데리고 있을 만큼의 생활비는 없어서 첫째만 데리고 있었던 거고요. 처음엔 학교도 보내면서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을 보고 새 아내인 사만다가 불만이 생긴 거죠. 남편이 전 아내의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레고리 주니어에게 먼저 학대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집에 들어왔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집과 마당 청소를 시켰어요. 여기까지는 아이의 독립심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청소 수준을 넘어서 노동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제대로 밥도 주지 않았고 차고에 둔 침대에서 아이를 재웠어요. 화장실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에 있는 양동이를 이용했다 그래요. 이때 아이가 불만을 드러내면은 학대가 더 심해지겠죠. 그렇다고 아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 있는 상담사에게 자신이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들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가정 방문을 했죠. 부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아이가 관심을 받으려고 거짓말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아이를 자퇴시켜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든 혼자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던 게 겨우 백과사전 보면서 단어를 그냥 써보는 게 이게 공부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밖에 나갈 수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자 그레고리 주니어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거죠. 뭔가 시도해봤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만다의 학대는 더 심해졌고 이제는 폭행 단계로 넘어갔어요. 아빠인 그레고리는 이 상황을 모른 척했습니다. 이렇게 감금된 지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레고리 주니어는 아빠에게 스마트폰을 선물 받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게 전화나 인터넷은 안 됐어요. 공기계를 준 거죠. 하지만 그레고리 주니어는 이게 탈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계라도 와이파이가 있으면 인터넷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빠 집안에 있는 와이파이의 신호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고 엄마에게 연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부 모르게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됐으니까 밤 늦은 시간이나 굉장히 몰래 잠깐만 사용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가끔씩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가 있고요. 메신저는 전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구조 요청을 했고 계획이 통하면서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던 거죠. 사건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동학대 사건인 건데 장기적인 학대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이나 성인의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 자신도 모르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학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시킨 일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폭행을 당하면 오히려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반성하는 일도 생겨요. 심지어 경찰이 찾아와서 구조해 줄 테니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은 당사자가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라며 가해자를 변호하는 피해자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침착하게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계속 가해자를 관찰하면서 기회를 봤다는 겁니다. 그레고리 주니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건 내막은 다 밝혀졌고요. 피해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범인인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레고리 진과 사만다 조이 데이비스는 아이를 납치, 감금,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이자 증인인 그레고리 주니어는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나는 다 잊고 두 분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재판장과 배심원단에게 선처를 부탁해요, 아이가. 이게 누가 어른인지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쩌면 죗값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먼저 이 범행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요. 아무 죄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부인했지만 그레고리 주니어가 4년간 감금됐던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고 주변 이웃들도 이 부부가 아이를 감시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하게 했다는 여러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사실 사만다는 그레고리 진과 결혼하기 전에 전 남편과 아이를 낳은 적이 있거든요. 재혼한 여자인 거죠. 그런데 이때도 자기 아이를 2006년인데 학대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말로 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뜨거운 물에 가위를 담궈요. 달군 다음에 아이 혓바닥을 자르려고 했던 사실로 검거된 적이 있어요. 그레고리 진이 이런 전과를 알고 사만다와 결혼했는지 이런 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서 재범 가능성이 있죠. 유독 이게 종류를 안 가리고 아동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범률이 좀 높습니다. 성범죄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새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전 아내의 아들이 찾아온 것도 반갑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학대를 통해서 좀 해소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레고리 주니어의 감금 학대 사건은 다 밝혀졌지만 아직 이 데이비드 진과 사만다 부부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했는데도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법원이 밝힌 상태고요. 예전에 저지른 범행이 더 있진 않을지 이거를 지금 추가 조사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석금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지 심사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법원이 계속 거절하는 중이죠.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감형의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왜 스스로 거부하면서 이를 키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제가 가정폭력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요. 격리, 보호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예전에 부부싸움이나 아이 체벌 문제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옆집에서 말리려고 하면은 집안일이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가정폭력이 집안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격리나 보호가 필요한데 이게 가족의 힘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은 어떻게든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레고리 주니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지진 않았어요. 아마 미성년 피해자다 보니까 신원보호 차원에서 취재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인 리사가 평소 아이들을 잘 키워왔고 아이도 똑똑하죠. 아빠의 선처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성격상 잘 극복할 것 같은 아이예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감금된 아이가 스스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성공까지 했던 그레고리 주니어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